육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대초원을 누빕니다. 외로운 사냥꾼이 나무 높이 자리를 잡습니다. 시속 100km 속력으로 먹이를 쫓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대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수백만 마리의 먹잇감이 초원에 드넓게 퍼져 있군요.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놀라운 이야기는 지구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펼쳐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동력은 대초원에서 자라는 독특한 풀일 겁니다. 한 식물학자가 이 거대한 초원이 감추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프리카산 거대 고양이과 동물들의 놀라운 생활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대초원. 풀로 뒤덮인 이곳에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한 세렝게티 초원은 탄자니아와 케냐를 통과해 동부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며 펼쳐지죠. 야생동물들의 안식처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야생지대입니다. 이 길을 지나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 중엔 수백만 마리의 영양들도 있죠. 영양들은 한 장소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양무리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중요한 먹이인 풀을 찾아 1년 내내 이동합니다. 이 새끼들은 올해 초에 태어났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난 날부터 어미를 따라 길을 떠날 수 있죠. 얼룩말들도 영양무리에 합류합니다. 이들 역시 무리를 지어 대초원을 가로지릅니다. 소규모 얼룩말떼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가에 몰려듭니다. 동료들이 내는 소리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위가 잠잠해지면 위험하다는 뜻이죠. 갑자기 얼룩말떼가 숨을 곳을 찾아 뜁니다. 근처에 있던 수사자가 낌새를 챘군요. 사자는 대초원의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포식자입니다. 다른 일행들도 일어서 있군요. 먹이를 덮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목표물을 포착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얼룩말입니다. 초원의 일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포식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찰하는 또 다른 고양이과 동물 치타입니다.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수컷 2마리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한 무리의 영향이군요. 치타는 주로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삽니다. 초원에는 나무가 드물지만 나무 위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고양이과 동물이 있습니다. 표범은 먹이를 찾기 위한 감시탑으로 나무를 이용합니다. 가젤 한 무리가 시야에 들어오자 살금살금 움직입니다. 표범도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데 잡은 먹이를 보관하는데도 나무가 그만입니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사이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투입니다. 생존 게임은 대초원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죠. 끝없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이 대초원은 1000마리가 넘는 표범과 600마리의 치타, 2500마리의 사자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덩치 큰 포식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포식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건 먹잇감이 되는 초식 동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영양 170만 마리가 이 초원에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룩말 20만 마리와 가젤 100만 마리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도합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지속적으로 대초원을 이동합니다. 세렝게티에서는 해마다 1000만 톤의 풀이 자라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풀이 초식 동물의 이동을 부채질합니다. 풀이야말로 거대하고 끝없는 이동을 부추기는 원동력인 셈이죠. 세렝게티 대초원은 다른 평범한 초원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체 이 초원에 어떤 힘이 숨어 있기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렝게티의 풀이 가진 영향력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풀밭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군요. 일본 동경대학의 식물학과 교수인 히데아키 우스다입니다. 우스다 교수의 연구는
풍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렝게티 대초원이 다양한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만큼 우스다 교수는 어떻게 이 많은 동물들이 먹을 풀이 자랄 수 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우스다 교수의 연구는 대초원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식물학자 리차드 라이어냐가 우스다 박사의 연구에 합류하는군요. 두 사람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우스다 교수는 이곳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부터 알아내려고 합니다. 리차드는 대초원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풀이 초식 동물들이 번식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키 작은 풀들은 영양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포식자들을 알아채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북부 지역의 풀은 키가 커서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영양들이 세렝게티의 북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북부 지역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 1년 내내 물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풀이 있어서 동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건기가 되어 풀들이 말라 죽기 시작하면 영양들은 다시 북부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몇몇 동물들은 왕복 1000km가 넘는 힘든 여정을 소화해내기도 하죠. 동물들의 이동이 시작됐군요. 100만 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동물들이 남부 초원에 모여들겠죠. 그동안 각양각색의 수많은 동물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사자 무리는 안정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죠. 혈연 관계에 있는 암컷들이 무리를 이룹니다. 사자들은 총괄적으로 영역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암사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무리에 머무르며 긴밀하고 가족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죠. 암컷들은 서로 힘을 모아 새끼들을 키웁니다. 누구의 새끼든 가리지 않고 젖을 먹이죠. 수사자들은 2살 정도 되면 무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수컷 한 마리는 어린 수컷이 아닌데도 무리에 남게 되죠. 암컷들의 영역에 같이 사는 유일한 어른 수컷입니다. 모든 새끼 사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암컷들은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수컷 한 마리를 선택해 같이 삽니다. 이 암컷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사냥은 암컷의 일이죠. 새끼들은 어미가 목표물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소의 친척인 큰 영양이네요. 조금씩 먹이를 향해 거리를 좁혀 들어갑니다.
영양은 감시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군요. 갑자기 사자를 발견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군요.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다른 암사자가 영양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죠. 사냥이 성공한 건 협동심 덕분입니다. 나머지 암컷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덩어리는 대장목시입니다. 커다란 수사자가 암컷들을 쫓아버립니다. 힘들여 사냥한 암컷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군요. 하지만 암컷들은 무리를 보호해주는 수컷의 이기적인 행동을 눈감아줍니다. 저 멀리서 한때의 영양이 오고 있습니다. 영양들이 사자 무리의 구역에 들어오면 먹이를 찾아 초원을 배회하던 사자들 역시 이 구역에 발을 들입니다. 어미가 불안한지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배회하던 수사자가 점점 다가옵니다. 암사자 무리를 지배하려는지도 모르죠. 침략자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성공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새끼들을 죽일 겁니다. 무리의 수사자가 침입자에게 싸움을 겁니다. 무리를 보호하는 수사자가 지면 새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수사자도 대장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암컷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침략자가 물러섭니다. 새끼들은 안전하고 수컷 대장 자리도 확고해졌습니다. 새끼를 보호할 때 암컷들은 수컷 대장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안전을 책임져주는 대가로 암컷들은 사냥한 먹잇감을 수컷 대장에게 바치는데 이 역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이 늘 먹히는 건 아닙니다. 이웃 사자 무리의 이 어미는 대장 자리를 빼앗으려던 또 다른 수컷 때문에 새끼가 희생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최근 연구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배회하는 사자들에게 목숨을 잃는 새끼의 수는 초원에 풀이 자라기 시작할 무렵 절정에 달합니다. 새로 자라난 풀은 영양뿐만 아니라 영양을 쫓는 사자들까지 끌어들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사자의 평온한 삶은 싸움 결과에 따라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우스다 교수는 영양에 관한 현장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 지역에서 정확하게 어떤 풀이 자라는지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표본을 채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식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능한 많은 식물종을 채집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좁은 풀들이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이 풀들 덕분에 대초원의 수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탄자니아 야생동물연구소는 초원에 사는 야생동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우스다 교수는 탄자니아 정부 산하 실험실에서 채집한 표본을 분석하게 됩니다. 풀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죠. 어떤 종에 속하는지 쉽게 알아내려면 잎을 얇게 잘라 속을 관찰하면 됩니다. 우스다 교수가 준비한 잎의 횡단면에 투명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관 역할을 하며 물과 영양소를 투과시키는 관다발입니다. 녹색 도너츠 모양을 한 건 세포를 함유한 엽록체로 이것이 시포식물이라는 걸 확실히 해주죠. 이 초원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시포식물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포라는 이름은 특이하지만 우스다 교수는 이 특정 형태의 풀이 이곳의 대규모 야생동물들을 살리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식물들은 C3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주요 물질이 세 가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C4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네 가지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4 식물은 세포 구조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C3 식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죠. C4 식물은 강한 햇살과 적절한 습도, 높은 온도에서 일반 식물보다 몇 배나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C3 식물보다 물이 적게 필요해 건조한 기후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C4 식물은 신생종입니다. 천만 년 전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단층이 길이 5,000km, 너비 45km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세렝게티와 주변 지역도 극도로 건조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줄어들었죠. 건조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환경에서 C3 식물은 C4 식물로 진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적도 주변은 보통 숲으로 덮여 있지만 세렝게티 초원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유일하게 풀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지역이죠. 표범은 원래 숲생활에 적응했던 동물이라 대초원의 나무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임팔라 떼는 근처에 포식자가 숨어 있는 걸 아직 모르고 있군요. 표범이 몸을 날릴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범은 잠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죠. 하지만 사냥은 실패로 돌아가고 임팔라들은 멀리 달아납니다. 어미 표범이 새끼를 부르는군요. 생후 6개월 된 새끼 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범은 한 번에 한두 마리를 출산합니다. 새끼 표범은 집고양이처럼 장난기가 많습니다. 호기심도 풍부하죠. 어미 표범이 풀이 높이 자라 안전한 곳으로 새끼 표범을 데려가네요. 다시 사냥을 할 모양입니다. 새끼 표범은 도랑에 몸을 숨긴 채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암사자 2마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새끼 표범이 숨어있는 도랑 쪽으로 가는군요. 위험을 감지한 새끼 표범이 죽어라 도망칩니다. 나무를 잘 타는 표범이 근처의 나무 위로 피신합니다. 사자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네요.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나무 위에서 기다릴 겁니다. 밤이 됐지만 어미는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임팔라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표범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표범은 몸집이 큰 먹잇감을 제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임팔라의 입과 코를 물어뜯거나 막으며 질식시키려 하는군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임팔라가 너무 무거워 나무 위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숨어있는 새끼에게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미와 새끼 표범이 상봉을 하고 어미가 사냥감이 있는 곳으로 새끼를 데려갑니다. 새끼가 커다란 사냥감을 배불리 먹는 동안 어미는 다른 포식자들이 출몰하지는 않을까 망을 봅니다. 다부진 몸에 가늘고 우아한 다리를 가진 가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고 날렵한 초식동물에 속합니다. 가젤은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가젤의 몸이 이렇게 빨라지고 무리를 지어 살게 된 건 특정 포식자에게 받는 압박 때문이죠. 가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치타입니다.
가젤이 길이가 짧은 풀밭을 선호하는 것도 치타가 접근하는 걸 쉽게 감지할 수 있어서죠. 어김없이 가젤 무리 중 누군가 육식동물이 접근하는 걸 알아챕니다. 날쌘 사냥꾼 치타는 먹잇감에 눈을 고정합니다. 가젤들은 멀리서 치타를 발견하는 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쫓기더라도 날쌘 가젤은 치타의 소나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빠른 속도에 적응된 가젤의 몸은 계속 날렵해지고 있죠. 치타 또한 달아나는 가젤을 따라잡으려고 끊임없이 가속도와 속력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포식자와 초식동물 사이에 끝나지 않는 생존 게임이죠. 최근의 전적을 보면 속도면에서 치타가 약간 우세합니다. 하지만 가젤이 치타를 능가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시포식물로 뒤덮인 이 초원은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이곳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어린 치타는 타고난 유전 형질에 오랜 세월에 걸쳐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며 날랜 사냥꾼으로 변해갑니다. 암컷의 젖꼭지를 보면 현재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미는 키가 큰 풀 쪽으로 접근합니다. 새끼들에겐 보다 한적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새끼가 5마리로 모두 2주 전에 태어났고 키는 25cm 정도죠. 갓 태어난 치타는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큽니다. 과연 이런 몸으로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날쌔게 달릴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초원의 다른 모퉁이에서 어미가 좀 더 일찍 태어난 새끼들을 보살핍니다. 태어난 지 3주 정도 된 새끼들이지만 벌써 치타다워 보입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되면 어미 치타를 따라 사냥을 나가게 되죠. 하지만 장난기가 다분한 나이입니다. 가젤 무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미 치타가 가젤 무리를 지켜보고 있군요. 어미가 가젤을 향해 살금살금 움직이면 새끼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미 치타가 가까이 가면 새끼들도 가까이 다가가죠. 어미 치타가 멈춰서 자세를 낮추면 사냥 흉내를 멈추고 이젠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사냥 수업이 끝났군요. 어미가 잡은 먹이를 지키며 새끼들을 부릅니다. 새끼 치타들이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녀석이 죽은 가젤의 목을 냉큼 물어뜯는군요. 먹이는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어미 치타가 제일 먼저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이동할 때가 된 겁니다. 실컷 먹었으니 오늘 사냥 수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세 시간을 걸은 어미 치타가 마침내 휴식을 취합니다. 새끼들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되도록 빨리 자고 싶을 겁니다. 겨우 5분을 쉬었는데 어미 치타는 벌써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1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새끼들은 여전히 잘 지냅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건 새끼 치타들의 신체 단련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새끼들의 다리와 뼈, 근육도 튼튼해졌죠. 날쌘 사냥꾼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걷기입니다. 이런 집중 훈련은 새끼 치타들이 노련한 사냥꾼이 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우스다 교수는 연구를 계속하며 초원에서 가장 뛰어난 장관을 열정적으로 관찰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생기를 띨 때면 어린 초식동물 수천 마리가 초원에 도착합니다. 이 영양은 곧 새끼를 낳을 겁니다. 벌써 다리가 보이네요. 갓 태어난 새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어서려고 하네요. 다른 영양들처럼 태어난 지 10분 정도 지나자 네 발로 우뚝 서는군요. 이 톰슨 가젤 역시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20분의 진통 끝에 새끼 몸이 반 정도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가젤도 영양처럼 태어난 지 10분 정도 지나면 네 발로 설 수 있죠. 마녀 마리의 새 생명이 고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초원의 원칙에 지배되는 고단한 삶이죠.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풀 속에 몸을 숨깁니다. 대초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초원은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엔 비가 거의 오지 않죠. 풀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죽은 건 아닙니다. 대초원을 뒤덮은 시포식물에는 씨가 많은데 그 씨들이 땅에 떨어져 새싹을 틔우는 겁니다. 이 씨들은 대초원에 사는 동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들쥐들에게도 건기는 먹이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한 들쥐들의 숫자는 덩치 큰 포유동물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들쥐에게도 천적은 있습니다. 서발 고양이는 작은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치타보다는 작지만 몸길이 70cm로 상당히 큰 고양이과 동물이죠. 서발 고양이는 큰 귀로 쥐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이들은 특정 기술로 사냥을 하죠. 착지하는 순간 바로 먹잇감을 덮칩니다. 건기엔 쥐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덕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질 무렵엔 새끼도 낳습니다. 키 큰 풀밭은 어린 서발 고양이들에게 좋은 은신처죠. 이 새끼들은 태어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새끼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어미가 돌아옵니다. 서발 고양이는 대초원을 뒤덮은 무성한 시포식물 덕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기가 시작됩니다. 먹구름이 대초원 하늘을 뒤덮습니다. 바싹 마른 초원에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건조한 지형이 바뀝니다. 초원 전체가 거대한 웅덩이로 변하게 되죠.
놀랍게도 비는 한정된 좁은 지역에만 내립니다.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어서 대초원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비구름이 걷히자 쨍쨍 내리쬐는 적도의 태양이 대초원을 뒤덮은 식물 위를 비춥니다. 말라 죽은 줄 알았던 풀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시포식물 덕에 일주일도 안 돼 완전히 새로운 초원이 만들어집니다. 우스다 교수의 세렝게티 연구도 거의 끝나갑니다. 동물들이 비를 감지하고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 도착할 즈음이면 식물들은 거의 다 자란 상태죠. 이 모든 일들이 단 며칠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스다 교수는 시포식물 자체가 가진 힘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이주시키고 고양이과 동물 수를 늘리는 원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은 식물이 이렇게 큰 동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울 따름이죠. 큰 고양이과 동물과 초식 동물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하는 동안 초원은 해마다 새롭게 채워집니다. 힘의 원천이 되는 이 식물이 없다면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놀라운 야생동물의 이동은 없었을 겁니다.